안녕하세요. 향춘 채널의 자바 영상입니다. 저번에는 하노이 타워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값을 줘서 게임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구현하는 코딩을 해보았었는데요. 코딩은 목표한 대로 잘 짜여졌으나 코딩하는 중간중간에 문법적으로 제가 더듬거리는 부분이 좀 많았기에 개인적으로 여러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알고리즘을 하나씩 풀다 보면 기본기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기에 오늘은 자바의 기초적인 부분을 교재를 따라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부트캠프도 다녀보고 또 듬성듬성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큼직한 기능들을 대강 겉핥기식으로 배운 적은 있는데 깊이도 아무래도 부족하고 제대로 역할도 머리에 학습되지 못해서 오늘처럼 교재를 정독해 하여서 복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자바 처음인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서 조금은 무게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하기에 앞서서 교재는 자바 에센셜, 저자분은 황기태님의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표지 아래에 작게 라이트 버전이라고 써져 있음에도 꽤 깊이 있게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주는 것 같아서 책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 내용을 디테일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다 보면 덩달아서 훌륭한 개발자가 되는 첫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거두절미하고 다시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코드 같은 게 잘 써지지 않을 것 같고 하기야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 또 찍다 보니까 아래 하단 부분이 좀 코드가 많이 잘렸었죠.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오늘은 이제 뭐 코드를 쓰는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을 필사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조금 이제 따라 쓰면서 이제 그 내용을 또 제가 직접 말로도 해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식별자란 클래스, 변수, 상수, 메소드에 붙이는 이름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식별자란 클래스와 변수와 상수와 메서드에 붙이는 이름을 식별자라 한다. 그러니까 클래스명, 변수명, 상수명, 메소드명이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변수명을 말해라 이러면 이제 변수의 아이덴티파이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건지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땡땡명이라는 것이 식별자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식별자 이름의 규칙 이제 규칙이 있죠. 변수명을 지을 때도 규칙이 있고 첫 번째 규칙이 이거네요. 특수문자 퍼센트 이제 곱하기 모양 그리고 이제 앰퍼센트 그리고 골뱅이 모양. 사실 제가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거 눈웃음으로 많이 이모티콘 표현하는 이 네네 이거 하나 부정 낫으로 많이 쓴다고 하던가요? 어 사실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이거 뭐라고 읽는 것들인지도 궁금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이거는 제가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식별자의 특수 문자들 읽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 이거를 그대로 써서 물어보겠습니다. 코파일럿 윈도우에 자동으로 이제 앱으로 깔려 있는 코파일럿을 쓰고 있고요. 얘가 이제 답변을 주네요. 주석은 이렇게 달아주고 특수 문자 읽는 방법 일반적인 발음 호칭 퍼센트 이제 모듈로 연산자일 때는 MOD라고도 한다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별 모양인데 외국에서도 뭐 스타라고도 읽고 에스터리스크 뭐 곱셈 연산자일 때는 타임스 곱한다 에스터리스크 아마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M% 주소 연산자 address of 그리고 end 연산자 그리고 제가 방금 골뱅이라고 말을 했던 거 at decorator 이제 파이썬에선 데코레이터라고 말하나 봐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자바에서는 어노테이션이라고 말한답니다. 아마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그 뜻인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는 데코레이터라고 하고 이제 자바에서는 어노테이션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눈웃음 모양 이거는 캐럿이라고 하고 XOR 연산자 그리고 제곱 표현 맞죠? 수학에서도 제곱 표현할 때 뭐 2의 2승 하면 뭐 2의 2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썼던 것 같고요. XOR 연산자에 사용하네요. 낫 연산자는 하기야 느낌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느낌표를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같지 않다가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비교 연산자가 돼서 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특수 문자들은 이제 교재에 나오듯이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과 추가적으로 일단 뭐 주석을 일일이 달기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달도록 하고 특수 문자와 그리고 공백 탭 스페이스 그러니까 한 칸 띄움과 탭 띄움 등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언더바와 이건 달러 표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달러 표시 이런 문양은 예외다.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언더바와 달러 표시는 예외다. 달러 표시도 뭐라고 읽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일반적인 이름은 달러기요. 그냥 달러 사인이라고 읽는다고 하고요. 이제 뭐 쉘이나 터미널, 자바스크립트, 뭐 대부분 전부 뭐 달러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jQuery 이런 말도 쓰긴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선 jQuery라고 말한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달러라고 말한다. 그냥 달러라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더바가 맞겠죠. 이거는 언더바가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사실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바쁜 대학생들이나 뭐 부트캠프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입학 전까지 시간도 많고 그냥 호기심 나는 부분들은 좀 다 공부하고 싶어서 일단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더바라고 안 하고 뭐 언더스코어라고 한다네요. 언더스코어 가장 일반적인 이름은 언더스코어고 한국어로는 밑줄이라고 합니다. 이제 언더바라고 하지 않고 언더스코어라고 이제 발음하도록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맞춰줘야지 이제 또 다른 제가 나중에 뭐 취업을 하든 뭐 다른 개발자분들과 협업을 할 때 이제 또 불편이 없어질 거니까요.
좀 이런 부분들부터 조금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의 특수 문자들은 식별자로 쓸 수 없음. 뭐 어떤 변수명, 클래스명, 상수명, 메소드명으로 사용할 수 없음. 언더스코어나 달러 모양. 둘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음. 사실 지금 제가 클래스명, 그러니까 이거 또 지금 말하면 아이덴티파이어, 클래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를 제가 여기 앞에다가 지금 언더스코어를 사용해 놨죠. 이게 언더스코어를 쓰니까 이제 가장 위쪽으로 올라와서 이거 패키지명도 지금 언더스코어를 하나 붙여놨고요. 가장 위쪽으로 와서 가장 상단으로 와서 조금 정리하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더스코어를 붙여놨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정리해서 이제 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식별자 이름의 규칙. 식별자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네요. 자바 클래스 이름 클래스명으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변수명으로도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제가 처음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걸 그러니까 가를 이렇게 붙여도 된다는 거잖아요.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를 붙였는데 한글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컴퓨터 작업을 하고 코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글로 사용을 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 자체가 뭐 디폴트 값이 영어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한글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것도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if, while, 클래스 등 자바 언어의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if, while, 클래스 등 자바 언어의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식별자로 클래스 이름을 그러니까 public 클래스 if 이런 식으로는 못 쓴다라는 것 같습니다. while 이런 식으로는 사실 이렇게 쓰면 오히려 뭐 더 헛갈릴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일단 자바 언어의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식별자의 첫 문자로는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숫자가 오면 안 된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언더스코어가 빠지면 오류가 나버리겠죠. 테스트를 해볼까요? 일단 지금 있는 내용들을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static void 그리고 여기 이제 identifier 식별자가 올 자리죠. 식별자 자리에 첫 문자로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001 약간 오류가 났네요. 오류 메시지가 지금 아마 보이지 않을 건데 일단 제가 그걸 다시 여기 쓰겠습니다. 신텍스 에러 on token 001 identifier is expect가 예외였던가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영어 실력이 저번에 말했지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expected error라고 하면 예상된 오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대된 예상된 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 문법 오류가 났고 토큰이 001 때문에 이제 문법 오류가 났고 이제 아이덴티파이어가 식별자가 뭐 예상되었다. 뭐 일단 뭐 에러가 났답니다. 문법 오류가 났고 뭐 아이덴티파이어가 뭐 기대되지 못했다 뭐 그런 거겠죠. 뭐 아이덴티파이어가 뭐 식별자가 뭐 잘못돼서 뭐 문법에 오류가 났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기 나온 대로 지금 또 여기서 또 이것 때문에 제가 또 영어 공부를 또 해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일단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는 건 알았고 식별자의 첫 문자로는 숫자는 사용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여기 if, while, class 등 자바 언어로는 식별자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if를 해보겠습니다. if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오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오류 메시지가 나왔고 마찬가지네요. syntax error on token if identifier expected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대로 이제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뭐 한글로 만약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정상적으로 되고요. 뭐 되고요. 한글이니까. 자 그리고 일단 얘는 잠깐 두고 다시 이어서 다음 규칙들 true, false, null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true, false 이제 논리 부분이죠. 논리에서 true, false 불리한 값으로 나오는 결과값 두 개, true와 false 그리고 비어 있다. null은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뭐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답니다. 변수명에서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분된다. 그러니까 대문자로 만들고 소문자로 만들면 다른 걸로 인식한다. 그 메인 메서드를 만들 때 뭐 스트링 이렇게 쓰고 뭐 스트링 이렇게 쓰면 에러가 나는 것들을 본 적 있는데 메인 메서드의 그 괄호 안에 이걸 파라미터라고 하나요? 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쓸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제가 처음에 자바를 공부할 때 이렇게 쓰면서 오류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정확하진 않긴 한데 뭐 일단 그거는 저의 기억이고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대소문자를 구분한답니다. 중요한 건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자 그리고 길이에 제약이 없다. 길이에 제약이 없답니다. 길이에 제약이 없고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true, false, null 그리고 if, while, class 같은 자바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고 첫 문자로 숫자가 올 수 없고 식별자로 한글은 사용할 수 있고 저는 이게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특수문자와 공백, 탭 스페이스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클래스명이나 메소드명에서 이제 띄어쓰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생각해 보면 이 토큰 단위가 이제 사실 공백으로 해가지고 이제 또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게 또 잡아지 않나요? 막 시스템인 이런 처리를 해가지고 스캐너 같은 거 보면 토큰 단위로 이제 인식을 해버리니까 뭐 띄었으면 뭐 다른 걸로 인식을 해버리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특수 문자와 공백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저의 그냥 유추일 뿐입니다. 유추고.
언더스코어와 달러는 예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읽는 방법 퍼센트 스타 에스터리스크 그냥 스타라고 외우겠습니다. 그게 좀 편하겠네요. 그리고 M% 그리고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만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바 공부를 하니까 at과 어노테이션 그리고 캐럿 그리고 XOR 연산자 위의 특수문자들은 특수 식별자로 아이덴티파이어로 쓸 수 없음. 식별자란 클래스 변수 상수 메소드에 붙이는 이름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변수명, 클래스명, 상수명, 메소드명이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식별자 이름 규칙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넘어온 것이 자바의 데이터 타입이거든요. 자바의 데이터 타입.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항상 마주칠 때마다 이것들은 다 알고 있어야지 하면서도 항상 버벅이는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죠. 기본 타입 그리고 레퍼런스 타입 두 개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그 기본 타입에는 이제 데이터의 값이 직접적으로 뭐 들어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레퍼런스는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게 참조형이었나요? 참조형 타입. 그러니까 값을 직접적으로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이제 저장 공간에다가 이제 뭐 넣는 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책에 나오는 대로 공부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사실 잘못된 정보들도 많아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타입은 8개가 있습니다. 불리언 그리고 찰 바이트 쇼트 힌트 롱 플로트 더블 뭐 이렇게 있고요. 하면서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기본 타입은 이제 자바의 기본 타입과 메모리 공간 데이터 타입의 그림은 데이터 타입의 범위를 보여준다. 이제 정수를 저장하는 타입은 바이트, 숏, 인트, 롱 4개이고 그리고 이 4개는 정수형 타입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문자 열 타입이 아니에요. 문자 열 타입은 스트링이고 문자 타입이죠. 문자 타입 문자 열 타입은 레퍼런스 타입으로 들어가서 스트링이 문자 열 타입으로 기억을 하고요. 이건 이제 론리 타입 그리고 플롯은 실수형 타입 이렇게 나뉘고 이제 불리언은 값이 이제 true냐 false냐 뭐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아는데 사실 공부하면서 제가 조금 신선한 충격을 먹은 것이 사실 불리언을 쓰면 항상 저는 true나 false 값밖에 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true와 false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줘도 10이 0보다 크다. 이건 사실 이게 true잖아요. 그러면 이제 true라고 쓰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넣어줘도 이제 true 값을 반환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뭐 false 값을 반환해 버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더라. 그런데 뭐 이것도 결국에는 이렇게 true나 false 값을 이제 뜻한다. 그 논리 타입은 불리언이라고 하고 불리언은 true와 false 두 개의 값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다. 뭐 이렇고요. 그리고 뭐 찰은 문자예요. 문자 타입이고 뭐 2바이트의 저장 공간을 가집니다. 이게 바이트는 또 제가 알기로 1바이트가 8비트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는데 8비트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교재를 또 조금 찾아볼게요. 비트 연산 비트 이게 컴퓨터 공학을 나온 사람들이면 이런 걸로 헤맬 일이 없을 텐데 저는 좀 아직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헤매게 되는 것 같습니다. 8개의 비트를 바이트라고 부른다. 맞네. 8비트가 1바이트고 이제 뭐 1비트는 0 혹은 1이 있는 공간이니까 이제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것이 곧 2의 1승이 되겠죠. 2의 1승이 될 것이고 1바이트는 8비트니까 이거는 2의 8승이 될 겁니다. 2의 8승이 되겠죠. 그런데 2바이트는 2의 두 개니까 바이트 값이 두 개니까 2의 16승이 되겠죠. 2의 16승. 그러면 결국에 찰은 2의 16승이니까 65,536일까요? 8비트는 2의 8승은 256 아니다. 256이 아니라 518이었던가? 정확하게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다. 바이트가 1바이트의 사이즈가 256이고 2바이트가 500 500 제미나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교재에 나오진 않네요. 여기까지는 나오진 않네요. 찰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 2바이트니까 2의 16승이 맞아. 찰의 크기는 항상 1바이트라고 하네요. 찰은 2바이트가 아니고 1바이트다. 그런데 이 표상에는 찰이 2바이트 유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네. 자바에서는 찰이 2바이트고 65,536가지 값 UTF-16 코드 단위다. 그러니까 자바와 C의 찰이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2바이트고 16승이니까 65,536의 값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값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1바이트는 이 절반이니까 256이 되겠네요. 256. 1비트는 0이나 1, 2의 1승이니까 뭐 이건 2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크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젤 타입은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65,536의 절반의 사이즈를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가지고 뭐 이것도 뭐 플러스로 해서 65,536의 절반의 사이즈를 뭐 가지겠죠. 절반 마이너스 1의 사이즈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수 타입의 바이트 마찬가지로 1바이트니까 이제 8비트를 가질 것이고 2의 8승의 사이즈를 가질 것이고요. 이것도 지금 여기 있는 값과 동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숏은 2바이트를 가지고요. 2바이트는 2의 16승이고 여기는 사이즈가 이제 수치화해서 나타나 있네요.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다. 여기서는 이제 0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0도 데이터가 되니까 이제 양수에서는 1의 크기가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트는 2의 32승 4바이트의 크기를 가지고요. 제가 사실 이 2의 32승까지는 어렸을 때 이제 컴퓨터에 흥미가 있으면서 이제 C 같은 이제 그런 책들을 보다가 사실 이 사이즈에 대해서 2의 32승까지는 제가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건 외울 수 있습니다. 장기 아닌 장기 42억 9,496만 7,296.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뭐 21억 뭐 8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가서 뭐 플러스는 뭐 21억 8천 이렇게 가서 이제 마이너스 1 된 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된 크기까지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곧 2의 31승이겠죠. 2의 31승에 그것도 2의 31승에 마이너스 1을 한 크기, 이 정도의 데이터 범위를 가진다. 롱 같은 경우는 8바이트를 가지고요. 이에 64승의 크기를 가질 것입니다. 자료의 범위는 마이너스 2의 63승부터 2의 63승에 마이너스 1을 한 크기. 이제 중요한 거는 0이 양수의 범위에 포함된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자료의 크기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최근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개발자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데이터가 너무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타입들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단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 타입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 데이터들도 일단 외울 수 있다면 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형 타입은 이제 소수점 아래 자리들을 저장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플롯은 뭐 4바이트로 해서 이것도 사이즈가 마이너스 3.4에 2에 38 2에 38이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38승을 말하는 거겠죠? 2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4에 2에 38이라고 하면 이 38은 10의 마이너스 38승을 가리키는 건가? 10의 거듭제곱이니까 이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게 거듭제곱이고 이제 10의 38승을 뜻하는 건 맞다고 하면 10의 38승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제 소수점 자리로 해서 이제 또 무수한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것도 플러스 3.4에 2에 38 까지의 값을 가지고 그것도 8바이트로 해서 마이너스 1.7에 2에 308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를 볼 수 있죠. 이제 바이트가 이제 2배로 늘어나니까 1.7에 2에 308의 사이즈를 가진다. 이제 이 데이터들을 또 알아둬야 또 언젠가 이런 걸 또 외워둬야 도움이 될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이제 문자열은 레퍼런스 타입으로 들어갈 것이고요. 이제 스트링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은데 스트링이 있으면 스트링 뭐 예를 들어서 툴 네임이란 예시가 있네요. 툴 네임은 뭐 JDK 다라고 하는데 뭐 이 JDK의 툴 네임은 뭐 자바에 있는 기본 JDK 그 툴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조형 타입은 데이터의 크기가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제 여기 말을 하는 대로 JDK라고 하면 이제 JDK의 버전에 따라서 달라진다든지 뭐 그렇게 제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JDK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자열 타입이 있고 이제 데이터 타입에는 기본 타입인 논리 타입, 문자 타입, 정수형 타입, 실수형 타입이 있고 각각 뭐 이런 데이터들 이게 true, false 그리고 이거는 찰은 문자. 문자를 어떻게 담냐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담기도 하고 아스키 코드로 해서 뭐 65를 뭐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뭐 변환됐던 거 뭐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뭐 정확하진 않고요. 뭐 이렇게 아스키 코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A로도 이렇게 문자를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넣어주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자 타입과 유사한 제 머릿속엔 유사한 이제 문자열 타입 레퍼런스 타입에 있는 이제 문자열 타입은 스트링으로 하고 이제 따옴표를 이제 작은 따옴표 말고 이제 큰 따옴표를 이렇게 사용해서 이 안에 문자열을 넣으면 이걸 이제 참조형으로 이제 레퍼런스 타입이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단 교재에서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교재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서도 제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말하면서 또 이렇게 공부하는데 뭐 이것도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는데 자바에서는 다음과 같이 문자열과 기본 타입의 플러스 연산으로 문자열을 연결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군요. system out print 이렇게 해서 문자를 작성할 때 이제 뭐 문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플러스 해서 이제 변수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낸 뭐 변수들을 이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툴 네임 위에 썼던 이 변수를 스트링으로 만든 이 변수를 써주면 이제 출력이 문자입니다 툴 네임 뭐 이런 식이 툴 네임이 이제 JDK니까 JDK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문자입니다 JDK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열과 기본 타입의 플러스 연산으로 문자열을 연결한 새로운 문자열을 생성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변수와 선언. 이 문자열 타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는 이제 이런 데이터 타입의 사이즈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겠죠. 변수를 선언하면 변수의 타입 크기에 맞는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다. 이제 기본적으로 int price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거는 데이터의 타입을 뜻하고 가장 앞에 있는 int는 데이터의 타입을 뜻하고 뒤에 있는 price는 제 변수 이름이 된다. 이제 이 변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아이덴티파이어가 된다. 그런데 이거를 또 그냥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다 불러버리나요? 뭐또 변수 이름은 또 변수라는 영단어를 앞에 써서 뭐 변수의 아이덴티파이어다 이렇게 부르려나요? 뭐 끝까지는 일단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졌다. 이것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 이 이제 식별자라고 알고 있는데 클래스의 아이덴티파이어와 메서드의 아이덴티파이어와 변수의 아이덴티파이어를 각각 부르는 이름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여기 나오네요. 클래스 식별자는 이제 클래스 아이덴티파이어라 부른다. 흔히 그냥 클래스 이름이라 부른다. 이제 메서드 식별자는 메서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부른다. 변수 식별자는 variable identifier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답니다. 그냥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각각의 명칭이 이렇게 영어로 표시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각각의 문맥에 맞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특징이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변수의 아이덴티파이어 그리고 int 데이터의 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선언을 한답니다. int price
이 자체로 이제 price라는 변수가 이제 int형으로 선언된 것이겠죠. 자, 선언 방법. 동일한 타입의 변수를 여러 개 선언할 때 콤마로 분리하여 나열하고 선언 시에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초기 값은 이제 initialize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영어를 같이 외워주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initialize 뭐 이런 식으로 썼던가. 또 스펠링이 틀렸을 수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스펠링이 정확한가? initialize 뭐 정확하답니다. initialize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초기 값은 아니고 유사한 초기 값은 아니고 이제 초기화 시킨다. 뭐 그런 용어죠. 뭐 초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이제 오류가 나고 어제 제가 하노이 타워를 하면서도 이제 초기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오류가 몇 번 났어서 이제 그거를 바로 초기화 시켜줘서 해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 예제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int radius 그리고 더블 타입의 weight를 선언하면 이렇게 하면 선언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초기화 시켜주고 있네요. 75.56이다. 그러면 이제 타입을 선언하면서 이제 값까지 초기화를 시켜주었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선언할 때 char 타입으로 char 1, 뭐 char 2, char 3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으면서 3에는 a란 값을 넣어준다. 세 개의 변수를 한 번에 선언하고 이제 3을 a로 C3은 a로 초기화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개념 literal 새로운 개념은 사실 아니고 알고 있는 개념인데 그냥 사용을 했었고 이게 리터럴이라고 말한다라는 거는 제가 잘 몰랐던 거죠. 그냥 이제 리터럴이란 프로그램에 직접 표현한 값을 말하고 정수, 실수, 문자, 논리, 문자열, 타입 모두 리터럴이 있으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4, 42.195 그리고 나누기 부호 그리고 true 그리고 hello 여기서는 아마 char 타입에서 이제 이런 문자를 썼다를 말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문자열 타입으로 hello라는 문장을 말하는 거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int 값 34에서 34는 int 변수에 이제 리터럴이 되는 것이고 42.195는 더블 타입이나 플롯 타입의 리터럴이 되는 것이고 이 부호 문자도 이제 char 타입의 리터럴이 되는 것이고 true는 불리언 논리 타입의 리터럴이 되는 것이고 hello도 문자열 타입의 리터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값을 리터럴이라 말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유사한 말인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정수 리터럴은 네 가지 유형이 있으며 변수와 함께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정수 리터럴은 네 가지의 유형이 있다. 10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 사실 이런 복잡한 거는 저도 참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또 뭐 그런대로 이게 재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대로 집진수는 저희가 항상 쓰는 뭐 수체계죠. 수학의 체계죠. 저희는 십진수를 쓰니까 1부터 10까지 있는 수. 그러니까 n은 15다라고 할 때 이제 뭐 그 인트를 쓰는 문자 데이터 타입은 생략시키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생략시키고 n15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뭐 십진수로 이제 15를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팔진수. 진수라는 게 이제 1부터 이게 몇 가지 수를 세냐. 저희는 손가락이 10개니까 이제 1부터 10까지 이제 10손가락을 세고 이제 손가락 크기를 초과하면 이제 한 자리를 올림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팔진수. 팔진수는 이제 1부터 8까지가 존재하고 이제 그보다 큰 수는 이제 넘기는 그런 거겠죠. 이거는 표기를 01로 이렇게 하면 앞에 0을 붙이는 게 팔진수의 약속인 것 같고요. n은 02로 이렇게 해버리면 팔진수로 이제 일단 앞에 있는 1이 이제 8을 뜻하겠죠. 1 곱하기 8 더하기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13이 될 것 같습니다. 13이네요. 앞에 거는 10자리니까 이게 8을 의미하니까 1 곱하기 8을 해주고 뒤에 있는 숫자 5 나머지 값 5는 더해주면 13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16진수는 1부터 16을 뜻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는 표기를 n은 0x 15 이렇게 한답니다. 16진수. 그럼 이거는 1이 뜻하는 것이 한 자리가 올라갔으니까 1 곱하기 16 이렇게 가져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값이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16 더하기 5가 되니까 이거는 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수는 0b를 붙이네요. 0b를 붙이고 0101 앞서서 이거는 0과 1밖에 없는 그런 친구죠. 0과 1밖에 없는 친구. 그리고 n은 0101 공비 0101 이제 공비가 이제 이진수의 약속인 것 같고 이거는 2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앞에 거는 전부 곱하면 돼서 편했는데 일단 이거는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씩 써보면 0001 이게 1이고요. 0010 이게 2가 될 거고요. 0011 3이 될 것이고 0100 이게 4가 될 것이고
그리고 0101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0101이 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값은 5가 되는 것 같습니다. 5가 되고, 이것도 뭐 제가 모르지만 방법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즈가 사실 이게 2의 1승의 사이즈고, 이게 2의 2승의 사이즈 4가 되고, 이게 2의 3승의 사이즈 8이 되고, 이게 뭐 16의 사이즈가 될 테니까 각각 뭐 이렇게 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여기까지 가면 또 너무 영상도 길어지고 제 머리도 아파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수를, 정수 리터럴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고, 10진수는 그냥 숫자만 쓰면 되고, 8진수는 앞에 0을 붙여줘야 되고, 16진수는 0과 x, 그리고 2진수는 0과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담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 정수 리터럴은, 그러니까 자바에서 정수의 값은 int 타입으로 컴파일한다. int 타입으로 이제 컴퓨터가 이제 기계어를 변환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요. 정수 리터럴을 롱 타입으로 지정하고자 하면 숫자 뒤에 L 또는 대문자 L 또는 소문자 L을 붙이면 된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롱 G는 24하고 L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L을 안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L을 안 붙이면 int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24는 int형이 되어 받아들인다. 사실 이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따로 궁금해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찾아본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롱G라고 선언했지만 이 뒤에 소문자 L이나 대문자 L을 따로 이렇게 붙여주지 않으면 이거는 int형이 돼서 이제 int형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형이 얘 31승의 사이즈 빼기 1만큼이 양수의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주석을 조금 제외하고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롱 G는 그냥 얘 32승을 써보겠습니다. 그냥 42억 9,496만 7,296이다 라고 했을 때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내용이 the literal, 이제 이 literal 값은 of type int is out of range, int 타입의 이제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절반의 값이 몇이죠? 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단순 계산을 하기 힘드니까 42억 9,496만 7,296 나누기 2를 하면 이제 21억 4,700 뭐 이런 값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0이 포함되니까 1을 더 빼줘야겠죠. 이게 이제 int형의 양수의 이제 최대값인데,
이제 롱g라고 했지만 뒤에 L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8이 입력되면 인트형 타입의 사이즈를 넘어서게 되므로 오류가 나버리는 거네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L을 붙여주면 이거는 롱 타입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범위가 더 커져도 0을 조금 더 붙여볼까요? 이렇게 해도 이제 정상적으로 오류 없이 이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롱 타입을 할 때, 그리고 뭐 롱과 마찬가지로 뭐 플롯을 쓸 때도 이제 F, 그리고 뭐 더블 타입일 때는 D, 롱에는 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뒤에 이제 리터럴 뒤에 이제 지수 형태로 실수를 표현해야 된다. 이게 지수라고 하나요? 잠시만요. 실수 리터럴은 소수점 형태나 지수 형태로, 이건 아니고, 이거를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뭐 찾아보겠습니다. 저희에겐 AI가 있기 때문에 롱 타입 뒤에 L을 붙이거나 이제 플로트 타입 뒤에 F를 붙이는 것, 그 L과 F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을까? 이제 전미사라고 한다네요. 전미사.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리터럴 뒤에 붙는 것은 이렇게 되니까 너무 많은 내용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숫자 리터럴 뒤에 붙는 L이나 F 같은 것은 전미사, suffix 또는 타입점이죠. 타입 suffix라고 부릅니다. 사실 뭐 이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저는 조금 무게감 있게 조금 전반적인 내용을 자바를 정말 두텁게 좀 다 다뤄보고 싶어서 이제 하고 있으므로 사실 이 방법이 맞는 학습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건 또 잘 못 참고 지금은 아직 대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터럴 값 뒤에는 이제 L이나 F나 D 같은 이제 서픽스 전미사를 붙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보다 더 작은 기본형으로 인식을 해버린다. 컴퓨터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미사를 쓴다. 자, 실수 리터럴은 소수점 형태나 지수 형태로 실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수 형태는 지수는 익스포넨트라고 읽나요? 익스포넨트? 발음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익스포넨트 뭐 그런 식으로 뭐 읽는다고 하네요. 소수점 형태나 지수 형태로 실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12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12.0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0.1234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0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0을 생략해서 0.1234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1, 2, 3, 4에 2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2는 2에 마이너스 4라는 게 이제 10의 4승을 뜻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것 같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뭐 이거는 뭐 해석하면 뭐 점을 4칸 옮겨주면 되잖아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이것도 뭐 0.1234가 되겠네요. 이 값도 뭐 이런 값이 뭐 될 것 같습니다. 0.1234. 그럼 이것과 이것도 0.1234고 이것도 0.1234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뜻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 코드를 실무에서든 뭐 어디서든 뭐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2-4가 붙어 있을 때 이거를 보고 아 이게 0.1234라는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참고해두면 좋겠죠. 그것이 실수 리터럴이다. 그리고 숫자 뒤에 f 또는 f를 붙이면 플롯 타입, d를 붙이면 더블 타입. 이건 아까 한 그 강제 변환에 대한 것이고. 자, 문자 리터럴. 문자 리터럴은 단일 인용 부호 작은 따옴표로 문자를 표현하거나 역/u 다음에 문자의 유니코드 값을 이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작은 따옴표 A W 가 그리고 이 안에 쓰면 이 표시를 스타라고 했었죠. 스타. 역시 머리엔 스타만 남네요. 스타 그리고 에스터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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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복습하면서 에스터리스크 3 글 이런 식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자 리터럴을 변수와 함께 쓰면 char 뭐 a는 뭐 a다 뭐 이런 식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유니코드 값을 이용한 사례가 밑에 있네요. char c는 역/u를 하고 뭐 A200이다. 그럼 이제 A200이라는 것이 이제 유니코드 상에서 글이라는 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글이라는 글자가 나오겠죠. 잘 쓰이는 글이 되겠죠. 글. 자 그리고 특수문자 리터럴 escape 시퀀스 특수문자 리터럴 백슬래시 다음에 특수기호를 붙여서 사용하며 이를 escape 시퀀스라고 한다. 이제 특수문자 리터럴은 역슬래시를 쓸 때 역슬래시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백슬래시를 2번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백슬래시가 된다든지 백스페이스가 된다든지 이건 탭을 뜻하고 라인 피드를 뜻하고 홈 피드를 뜻하고 캐리지 리턴 이중 인용 부호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러고 뭐 단일 인용 부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찾아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이거는 그냥 백슬래시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백스페이스
한자 지우는 거겠죠? 백스페이스. 이렇게 지우는 거 이게 백스페이스겠죠? 그리고 탭 이렇게 탭 키로 띄워주는 거 이게 탭 키 같고요. 그리고 N 라인 피드 줄바꿈이겠죠 이게? 줄바꿈을 뜻하는 것 같고 폼 피드 사실 여기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없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쓰다 보면 또 외워지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뭐 심도 있게 또 가진 않겠습니다. 캐리지 리턴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뭘 뜻하는지 읽어도 사실 뭐 그렇게 막 경험을 많이 해볼 일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뭐 이런 것들도 있다. 특수 문자 리터럴에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뭔가 백스페이스를 쓰다 보니까 주석에서도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조금 지울까요? 이런 걸? 좀 지워줄까요? 보기 좀 성가셔가지고 특수 문자 리터럴에는 뭐 저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논리 타입 리터럴은 true와 false 두 개밖에 없고 불리언 타입 변수에 직접 치환하거나 조건문에 사용한다. true와 false를 사용하는 얘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true 값도 넣을 수 있고 false 값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10보다 이렇게 크다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런 내용도 있네요. 이제 C나 C샵에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과 0을 또 참과 거짓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를 또 참이다, 거짓이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자바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면 타입 불일치 오류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while문에서 반복문을 나중에 할 때 true 값을 넣으면 무한 루프가 되어 버리므로 이제 뭐 그런 것도 조심하라라고 이제 책에서 나옵니다. 벌써 1시간 정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많네요. 사실 봐야 되는 내용이 많네요. 조금씩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 조금 디테일하게 보려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점점점 길어지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말 키워드 이제 지금까지는 변수를 정의할 때 이제 int, pric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다면 이거를 자바 10 버전 이후부터는 발 키워드를 이용해서 변수의 타입을 생략하고 간단히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하고 price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00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int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타입을 생략하고 간단히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컴파일러는 발 키워드로 선언된 문장을 추론하여 변수의 타입을 자동으로 결정한다. 다만 변수 선언문에 초기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하며 발 키워드는 지역 변수에만 한정되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제 발 키워드는 이제
지역 변수에만 한정되고 이제 선언 시 초기 값을 정해줘야 한다. 이니셜라이즈 해줘야 한다. 지역 변수라는 걸 사실 제가 이 개념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아마 지역 변수라는 게 그 어떤 메서드 안에서 사용하면 그 메서드 안에서만 한정되고 뭐 클래스 안에서 사용하면 그 클래스 안에서 한정되고 이제 어떤 패키지 안에서 사용하면 그 패키지 안에서 한정되고 약간 그런 거를 지역 변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 키워드를 사용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유의해야 한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상수와 타입 변환까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는 리터럴을 상수로 선언하면 변수처럼 표현이 가능하다. 상수는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하여 선언하며 이제 다음은 원주율 리터럴을 상수로 선언한 사례이다. 파이널 더블 파이는 3.142로9이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값을 파이 원주율은 3.142로9이라는 거는 이제 변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파이널 처리를 해버리면 이제 뒤에 어떤 코드 작업에서도 뭐 3.142로9이라는 값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걸로 이제 파이널은 스태틱 키워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적인 키워드를 붙여서 이제 파이널을 같이 선언해 줘서 다른 데서도 이제 이 메서드가 아니라 이 상수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이제 값은 건드릴 수 없도록 뭐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파이널을 실제로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젠가 이건 되게 유용하게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은 알아둬야겠죠. 저번에 사용한 코드를 살짝 볼까요? 여기에서 파이널로 삼을 만한 게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거는 뭐 변해야 되는 값이니까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었겠네요. static final 뭐 타워 뭐 게임 레벨 어떤 형인지를 안 써줬구나. int 게임 레벨 이렇게 해서 게임 레벨은 6이다. 이렇게 한 뒤에 이제 뭐 게임 레벨이라는 거를 뭐 여기에 각각 뭐 다 던져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게임 레벨이라는 거를 다 던져주고 게임 레벨을 다 던져주고 이제 물론 지금 제가 만든 코드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직접적으로 대입을 해줘 버리는 단계다 보니까 뭐 안 되는데 이것도 뭐 반복문을 사용하든지 해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규칙성 있게 이렇게 지정을 해줘 버리면 이제 내가 원반 5개짜리 게임을 하고 싶으면 뭐 6을 입력하면 되고 뭐 그보다 더 많은 어려운 게임을 하고 싶으면 이 개수를 늘려줘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또 파이널 또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작동이 잘 될 것 같네요. 혹시나 하니까 뭐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저번에 했던 내용이 큰일이다. 이게 네, 이렇게 콘솔 창이 있고요. 지금 보면 파이널로 이렇게 잘 바꿔놨는데도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뭐 1에서 2 뭐 이렇게 하면 뭐 저번에 했던 그대로 뭐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에서 3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뭐 파이널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타입 변환 우선은 여기까지 오늘 기본적인 식별자 공부를 하고 이제 또 다음에 또 이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고도 뭐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도 또 문제를 하나씩 풀어봐 줘야 될 것 같고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해줘야 될 것 같고 밥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타입 변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변환이란 변수나 상수 혹은 리터럴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변수나 상수 혹은 리터럴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인트형에서 롱형으로, 롱형에서 인트형으로 뭐 그렇게 변환을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 자동 타입 변환. 다음과 같이 치환문이나 수식 내에서 타입이 일치하지 않을 때 컴파일러는 작은 타입을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한다. 롱m은 25다 라고 할 때 이제 리터럴 25는 int 타입이잖아요. 애를 쓰지 않았으므로. 그렇지만 이제 롱 타입으로 이제 롱m 25라고 했을 때는 이제 롱 타입으로 자동 변환을 해준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롱m 25라고 했을 때 롱 형식으로 m25를 하면 이게 롱형이 아닐 때는 오류를 내야 되잖아요. 오류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형이 다르니까 오류가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형이 다르니까 이거는 이제 실수형이니까 이제 오류가 나야 되는데 이제 롱과 인트는 사실상 이제 같은 정수형 변수 정수형 이제 데이터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롱과 인트는 다른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류가 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작업을 이제 int temp라는 이제 임시 변수에다가 25라는 값을 넣어주고 이제 longm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형변한 이제 이런 식으로 롱형을 가지고 와서 이제 temp 지금 이게 중복이 되어서 이런 것 같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ongm25라고 적으면 컴퓨터는 이 25를 int라는 기본 템프 값에 넣고 이거를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괄호를 넣어서 이제 형변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입 시에만 이렇게 대입을 할 시에만 이제 롱형으로 이 값을 바꿔주어서 오류가 나지 않게끔 이제 이렇게 자동 타입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내용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책에서 나오다시피 더블 d는 3.14 곱하기 10이라는 값이 있을 때 3.14는 실수고 10은 정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템프에다가 이제 1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제 이 앞에서 이제 뭐 더블 타입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줘가지고 이 형변환한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준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이 이제 10.0으로 이렇게 형변환이 돼서 이제 이렇게 연산을 해서 이제 결과를 뵙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31.4라는 값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 롱M25는 이제 실질적으로 25는 인트형이고 인트형인데 롱 안에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형 변환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자, 이게 자동 타입 변환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화면이 잘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화면이 많이 잘려가지고 조금 이제 저도 편집을 하고 편집을 사실 별로 하지 않아요. 편집은 이제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함이고 공부 내용을 단지 그냥 유튜브 공간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편집은 크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번 어떻게 영상이 올라갔나 돌아보니까 말은 계속 하는데 화면은 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한 50분쯤부터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이제 조금 화면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누락됐던 설명 부분을 이제 다시 제가 다시 재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일단 그 영상은 50분, 그러니까 10분, 20분부터 50분까지의 그 중간 내용이 없습니다. 그 중간 내용이 없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영상 내용이 좀 이어가고 뭐 뒤로도 조금씩 잘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뒷부분은 조금 어떻게 다시 정신을 잡으면서 영상에 이게 화면이 송출되지 않는다를 인식하면서 조금 내리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영상은 잘리지 않고 송출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언급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럼 강제 타입 변환. int n이 300일 때 바이트 b는 n이다. 그럼 바이트 b가 결국 300이라는 이야기인데 바이트는 바이트의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그럼 바이트의 사이즈가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바이트는 2의 8승 그러니까 이제 256의 사이즈를 가지고요. 256의 사이즈는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의 수를 가지는데 무려 300이라는 이제 사이즈 초과하는 이제 데이터를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나게 되겠죠. 컴파일 오류 인트 타입은 바이트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안 됨. 왜냐하면 이제 인트가 바이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자동 변환이 안 되고 이제 이거를 시켜주면 이제 바이트 b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바이트 이렇게 강제로 타입 변환하려는 내용을 이제 이렇게 안에 써주고 이제 n을 써주면 이제 int인 n을 이제 바이트형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준다. 강제로 타입을 변환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300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그 값을 제외하고 오버되는 내용은 이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값에서 이제 뭐 맥시멈이 되는 데이터를 이렇게 연산한 뒤에 이제 날아가게 되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44의 값이 남는다 이렇게 되겠네요. 44의 값이 남는다. 300에서 256을 초과하게 되니까 2의 8승이니까 2의 8승이 256. 그러니까 256을 제외한 44의 값이 이제 데이터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실수에도 어, 적용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캐스팅이라고 한다. 캐스팅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입 변화는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제 뒤에 공부도 사실 할 게 너무 많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에 대한 공부의 일부를 우선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캐스팅까지 강제 타입 변환까지 하고 저도 편집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또 영상 또 한 번 플레이 해보면서 복습하고 뭐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